전 세계에는 많은 중진국이 있습니다. 경제가 커지고 산업이 자리 잡으면 언젠가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 같지만 지난 60년의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960년 중간소득국가 101개 가운데 2008년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는 단 13개뿐입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올라선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이죠. 이후로는 단 한 나라조차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기관이 한국을 사실상 마지막 성공 사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중진국은 과거처럼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와 지금의 성장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도약하던 시기에는 제조업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 같은 산업에 뒤늦게 뛰어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죠. 게다가 세계화는 확장기였고 인구 구조도 젊고 우호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후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산업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성장할 때는 자동차, 조선, 전자 같은 중간 난이도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가부터 중간 가격대까지 중국이 모두 장악해 신흥국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첨단 산업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항공, 바이오, 방산 같은 분야는 이미 기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분야는 자본만 많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연구 인력과 특허, 안전 규제, 공급망까지 모두 갖춰야 하죠. 중진국이 단기간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도 빠르게 늙었지만 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진국은 제조업을 키워야 하는 시점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하기도 전에 노동력이 줄고 있는 거죠. 세계 수요의 둔화도 영향을 줍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 자체가 20세기 후반보다 낮아졌고 환경 규제와 금융 규제 그리고 탈세계화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따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기준선 자체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도약하던 시기에는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갖춰지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소득 수준만으로는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첨단 제조업과 과학기술은 물론 법치와 안전, 금융 시스템까지 제대로 작동해야만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시대의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국제기구에서는 보통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를 선진국의 기본 문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소득 외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8가지의 현대적 선진국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국가 내부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 즉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힘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구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게 어렵다면 전 세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 둘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하면 산업을 키울 공간도 투자 매력도 부족해 선진국 문턱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산업의 다각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나 전자 같은 한두 개의 효자 산업만 있어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분야만으로는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반도체, 기계, 바이오, IT 같은 첨단 제조업 가운데 최소 2-3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 법률, 물류 같은 고급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야 하죠. 경제의 구조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넓은 균형 잡힌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높은 기술력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선진국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능력입니다. 보통 GDP 대비 R&D 비중이 2%를 넘지 못하는 국가는 기술 자립은 물론 산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 기반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이 기준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넷째, 제도적 안정성입니다. 부패가 낮고 규제가 예측 가능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 정책이 유지되는 나라여야만 장기적인 투자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집니다. 브라질,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수많은 중진국이 탈락하는 단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커도 제도가 불안정하면 선진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적 자본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공계 인력, 대학의 연구력, 그리고 탄탄한 직업교육 체계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이건 10에서 20년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템이라고 불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인력 비중이 높아야 첨단 산업을 끌어갈 기초 체력이 생깁니다. 한국과 대만이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 성장기와 교육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스템 기반이 빠르게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서비스업의 생산성입니다. 많은 중진국이 제조업은 성공적으로 성장시키지만 교육, 의료, 금융, IT 같은 서비스업은 뒤처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만약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효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져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일곱째, 고령화를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지금의 중진국들은 산업 성장기와 인구 감소기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민, 생산성이 향상, 그리고 자동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중간 단계에서 성장 동력이 꺼집니다. 태국과 중국이 바로 이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규모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라가 작으면 내수 시장, 인력풀,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의 다양성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오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처럼 극도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이 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지만 강한 모델은 다른 대부분의 작은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26개 뿐입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완성형 선진국입니다. 이들은 IMF, 세계은행, OECD에서 고소득 및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 중에서 많은 경제학자가 장기적으로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하는 핵심 그룹입니다. 이 나라들을 한 번에 쭉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뚫고 27번째 완성형 선진국에 도전할 만한 나라로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본 기준을 냉정하게 적용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후보가 훨씬 적습니다. 경제 연구자들은 아예 다음 선진국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문턱은 높고 통과할 나라는 드뭅니다. 그래도 현재 전 세계 중진국 가운데 이 문턱에 도전할 만한 나라는 딱 3곳뿐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폴란드,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이 중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의 폴란드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폴란드는
EU에서 제조업 이전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서유럽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동유럽으로 옮겼는데 폴란드가 그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기계, 자동차, 전기 장비 같은 핵심 산업의 뼈대가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독일 공급망에 편입된 점이 폴란드의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독일의 산업기계나 자동차 생산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죠. 인적 자본도 동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공학, IT 분야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서유럽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HP,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폴란드의 R&D 센터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인구 구조 역시 EU 내에서 드물게 균형적입니다. 4천만 명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노동력도 아직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죠. 임금이 빠르게 올라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때론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둔화된 독일 경제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도 큰 리스크입니다. R&D 투자 비중 역시 GDP의 1.4% 수준으로 낮아 기술 자립 속도가 더디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2040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폴란드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음 후보는 성장 방식이 폴란드와 전혀 다른 베트남입니다. 많은 분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득도 낮고 산업도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기관의 장기 전망에서 베트남은 폴란드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나라 경제 흐름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 흡수력입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자 생산기지가 동남아로 이동했고 베트남이 그중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이 베트남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자, 기계, 의류 산업이 함께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업 인프라와 숙련 노동력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교육열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교육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OECD 평균을 넘는 성적을 낼 정도로 기초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이런 기반이 제조업 노동력의 학습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조도 매우 유리합니다. 1억 명에 가까운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만큼 젊습니다.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로 시들 때 베트남은 노동력이 늘어나는 몇 안 되는 국가죠.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약점도 너무 커서 중진국 상단이 한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기반이 거의 전적으로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 단순 조립이라 부가가치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핵심 기술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R&D 투자는 GDP의 0.5%에 불과해 선진국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부패도 심한 편이고 고급 기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가진 큰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조로는 선진국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입니다. 다음은 규모만 보면 당연히 선진국이어야 할 것 같은 중국입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 세계 1위 제조업, 전기차, 배터리, 통신, 재생에너지처럼 고부가가치 산업도 넓게 갖추고 있습니다. R&D 투자 규모도 세계 최상위죠. 이 조건만 보면 선진국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8가지의 선진국 기준을 실제로 대입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폭은 넓지만 최상단 기술에서는 여전히 서방 의존이 큽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법치, 제도, 그리고 정책 예측 가능성 면에서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민간기업 규제, 통계 신뢰성 논란,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져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성도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서비스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정체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과 세계 공급망이 중국을 피하는 디커플링 흐름으로 인해 외부 환경까지 불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할 때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5,000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장기 정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완성형 선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처럼 다음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조금씩이나마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고작 이 세 곳 뿐입니다. 후보가 너무 적으니 이 기준을 억지로라도 넓혀서 추가로 거론되는 나라를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현재 중진국 가운데 잠재력을 인정받는 나라로 체코,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튀르키예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흥미로운 나라 체코입니다. 체코는 이미 1인당 소득만 놓고 보면 3만 달러 안팎에 도달한 고소득 국가입니다. 자동차, 기계, 정밀부품, 그리고 IT 서비스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 수준, 인프라, 제도, 치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럽의 중견 선진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성형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체코는 인구가 1,000만 명 남짓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시장의 규모와 인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한국처럼 여러 개의 첨단 산업과 대형 서비스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코는 지금처럼 작지만 잘 사는 나라는 가능하지만 완성형 선진국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다음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인구 1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멕시코는 북미 지역의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전자조립, 부품 생산, 그리고 식품 산업까지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넓고 단단합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기업들이 본국 근처로 옮기려는 흐름 속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 기지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제2의 폴란드처럼 도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하지만 멕시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마약 카르텔을 포함한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거대하며 부패와 법치부재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은 앞에서 강조했던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첨단 서비스업 기반이 약해서 멕시코 경제 전반이 단순 조립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감안할 때 멕시코는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안팎의 중진국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형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매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브라질 역시 크기만 보면 선진국 후보라고 불릴만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자원 부국이고 농업, 광물, 에너지, 항공까지 산업 기반도 넓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은 브라질을 늘 곧 선진국이 될 나라로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브라질은 단 한 번도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코스트라는 말을 써서 설명합니다. 이 말은 브라질에서 투자, 생산, 사업을 할 때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물류비를 높이는 큰 영토와 낙후된 철도, 항만, 인프라,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금제도, 느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 사법 시스템의 비일관성 등 모든 요소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브라질의 장기적 소득 상한선을 1인당 15,000에서 2만 달러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고스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브라질에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튀르키예는 인구 8천만 명이 넘는 대형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동, 유럽, 흑해 지중해를 잇는 교차점에 서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조업도 폭이 넓고 군수, 드론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인적 자본도 중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라 한때는 조건만 보면 충분히 선진국 후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약점은 제도와 통화 안정성입니다. 정치적 불안정, 사법 언론의 독립성 부족,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만성적인 고물가와 통화가치 급락 등은 선진국 기준에서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역시 1인당 소득 15,000달러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진국이 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지, 선진국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그 부근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간 만년 유망주로 불렸던 나라들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냉혹한 현실도 확인했죠. 한국과 대만이 마지막 성공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폴란드가 그 뒤를 이어 첫 번째 신규 선진국이 될지는 앞으로 10년의 선택과 환경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선진국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점점 더 치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진국의 탄생은 예외적인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진국은 누구인가에서 기존의 선진국 중 누가 먼저 사다리에서 떨어질까로 말이죠. 그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